그 신고한 재산이 23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변호사 활동을 오래 하셨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이 많은 게 뭐 흠은 아닙니다만 네. 흑수저를 대변해 오신 이미지와는 좀 상충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절반은 집값이고요. 내가 분당에 IMF 때 집을 처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집을 샀는데, 그때 이제 전세 살다가 바꿨는데, 그게 그 재산 증가에 도움이 됐습니다.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재산 늘어나는 게. 그리고 뭐, 제가 변호사로 열심히 일했고, 또 뭐, 나름 평판이 뭐 있어서, 또 어려운 사건들 또 많이 하고 해서, 뭐 나름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주식도 합니다. 지금도 주식 자산이 절반입니다. 제가 그 시장님이 시장이 쓰신 그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 책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두 권의 더 책을 쓰셔 세 권의 네.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정치인들이 보시면 대피를 많이 합니다. 네. 직접 안 쓰고 이름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시장님은 새정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네. 새정치 하신 분들은 대피를 하면 안 돼. 직접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바쁜 시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선 활동을 하시면서 이 책을 쓰실 시간이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직접 쓰셨습니까? 그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제가 주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쓰는 정책안들이어서 그건 100% 제가 쓴 게 맞습니다. 그건 제가 다 직접 썼죠. 또 하나 9분팔 뭐 그거는 교수들하고 이제 정책 공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이어서 서혜성 작가께서 주로 쓰신 거죠. 뭐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에세이집은 전문 작가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제 얘기들 구술해서 쓴 게 맞습니다. 그것도 표기가 돼 있죠. 전문 작가 그냥 시장님 전환만 돼 있나요? 그 사실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예. 아직 그게 나왔나? 며칠 됐나? 광고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게 과거 정치인들의 관례인데 이제 그런 거를 없애자는 게 사실 새 정치죠. 그 좀 부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저 시장님께서도 그 주식 투자도 좀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주식들이 대기업, 다시 말하면 재벌 기업들이더라고요. 삼성, 현대, 그거 다 SK. 보셨어요? 그렇죠. 그 신고하시는 그 내역을 보니까요. 네. 근데 그 평소에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이신데 투자할 때는 또 좀 뭐랄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또 오해죠. 제가 재벌 기업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재벌 기업들을 지배하는 재벌 가문들의 부당한 지배 행태를 제가 문제 삼은 거죠. 기업 자체가 아니고. 예. 그리고 제가 전에는 소위 소형주 투자했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난 다음에 네, 농담이었습니다. 예, 제가 다른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두 아들이 명문대를 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냥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문대를 갔다는 전제에서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네. 보통 사교육을 세게 시켜가지고 네. 성공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그렇게 오해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선 주자들이 이 사교육 관련 대선 공약을 내놓을 때 관심을 네. 많이 끕니다. 네.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과외 금지제를 네. 내놨는데 우리 시장님의 어떤 그 사교육 관련한 공약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도 뭐 열심히 연구는 하고 있는데 뚜렷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아직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 문제의 자체 그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자체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과도한 경쟁, 과도한 사교육, 대학 서열화의 진짜 뿌리는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저는 이게 경제, 산업, 고용 정책의 일종의 좀 연동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냥 놔두고 나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책이 좀 없어 보여요. 결국은 이 경쟁이 치열하게 생긴 거죠. 기회는 작고 여기를 통과해야 될 사람은 많은데 요거 통과하는 방식을 놓고 통과하기 위해서 엄청난 치열한 경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치열한 경쟁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지 않고 이 경쟁의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겠더라. 그래서 저한테도 우리 뭐 참모든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정책 제안들 사실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대학을 뭐 정부 지원을 받는 뭐 공영형 사립대를 만들어서 또 공동 전형을 하고 뭐 이런 제안들도 많이 해요. 뭐 언젠가 저희도 발표하겠지만은 사교육 문제에 관한 나는 뭐 이재명 시장의 아들은 사교육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지요. 안 할 수가 없는. 사실 사교육 때문에 저는 집사람하고 좀 많이 다툰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실제 실력이 늘겠느냐, 오히려 좀 규격화해서 좀 나쁘다 뭐 이런 입장이면 뭐 제 아내는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고 많이 다투는데 이 가외를 금지하는 게 가능할지, 국민적 가외가 가능할지, 완전 가외를 금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솔직히 아직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하면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서 말하고 못 지킬 것 같은 건 잘 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좀 네. 뭐 아주 민감한 질문인데 아직도 지금 형수님에 대한 그 막말 논란이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몇 번 들어봤는데 좀 이게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신 게 아닌가. 저도 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분이 너무 쉽게 흥분하고 이런 분들이 좀 이 성정이나 품위가 좀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 무리를 일으켰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굳이 변명을 하나 하자면 우리 그 형님 부부께서 좀 첫째로는 어머니하고 사이가 좀 안 좋으세요. 그리고 제가 취임한 후에 우리 그 형님께서 이제 시장형을 내세워서 시정에 심하게 많이 개입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사도 직접 하시고 업무 지시도 본인이 직접 하시고 나 시장 친형인 누군데 실제로 친형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전화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어해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일체 전화 통화를 금지한다는 지시까지 내렸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시장실 앞에 농성도 하셨어요. 제가 안 만나줬습니다. 죄송하게도. 다른 어떤 민원인도 다 만나지만 형님을 만나주는 것 자체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통제할 길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뭐 많이 다퉜어요. 근데 그건 제가 다 참았습니다. 다 참았는데 결국 이 연원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저한테 압력을 행사하다가 어머니가 또 그걸 거절하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많이 또 뭐 싸운다기보다 어머니한테 좀 해서는 안 될 폭언, 위협, 협박 뭐 이런 거 하고 결국 어느 날 어머니를 폭행했죠. 때렸죠. 어머니를 때려서 제가 그 어머니 폭행당해서 입원하시고 병원 가시고 이제 제가 집에 보니까 어머니 살림, 아끼는 살림 다 부셔지고 이래서 제가 참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노 조절 못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저는 제 손잡고 공장에 데려다 주시고 그러고 화장실 가서 남자들 화장실 이용하는 이용료 받으시면서 우리 7남매 키워주신 분인데 그 병들고 몸도 못 가누시는 호노 어머니를 두들겨 팬 형님 용서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 시장께서 하셨던 말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TV조선을 반드시 폐간시키겠다고 하신 적이 있고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친일 독재 부패 세력의 꼭두각시가 된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잡아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자고 연설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다소 과격한 발언들 때문에 만약 이 시장께서 대통령이 되면 포용보다는 과격한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집회나 이제 시위 현장에서 이제 하는 발언들을 좀 뽑아주실 것 같은데요. TV조선 말씀은 뭐, 폐간할 권한도 없고, 할 수 있다면, 그럴 권한이 있다면, 할 수 있다면 폐간하겠다, 이렇게 좀 과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사실이 아닌 보도에 제가 타격도 좀 있고 해서, 뭐 해명 겸 좀 과한 표현을 한 게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찾아내신 게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보고 이제 트럼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말, 또 과격한 표현,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의외로 찾아보니까 이 정도가 최대치였던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직설적 표현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요인인 경우가 많지요. 근데 저는 하나 정해놓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소위 정치적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다르게 해석되는 말을 써서 속이지 않겠다.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 검토합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길이 있겠지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한 건데,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이걸 듣는 상대방 국민들은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듣습니다. 제가 성남시정을 하면서 얼마나 집단 시위가 많았냐면, 시위를 하는 순서를 뽑기를 하고 그랬어요. 시청 앞에서. 그래서 결국 전임 시장이 9층에다 아방궁을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접근 못하는 곳에 시장실을 만들었죠. 접근 불능하게. 전용 엘리베이터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사용 안 하고 2층에 그냥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시장실을 옮겼는데, 당연히 수도 없이 쳐들어오죠. 이게 웬 찬스냐. 저희는 시장을 구경도 못 했는데, 하루에도 몇 팀씩 쳐들어오고 이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피할 길이 없구나, 이게. 그러면, 있는 대로 얘기하자, 있는 대로. 그래서 제가 다 만났죠. 다 만나서, 안 되는 이유, 대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안 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해서는 안 된 것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가 되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는 판인데, 그 왜 집단 민원을 그렇게 방치했겠어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씩 그러는 거는. 그래서 그때 제가 정확하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죠. 저는 그래서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얼굴이 뻘개지죠. 그리고 설명하죠. 왜 안 되는지. 그런 점 때문에 이 정치에서 국민들한테 고통을 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도 일종의 기만행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개 제가 만났던 그 집단 민원인들은 저하고 만나서 한 보통 2-3시간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끄트머리에는 거의 다 박수를 치고 울고 갔어요. 고맙다고. 어떤 정치인도 자기들한테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았대요.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 자기들은 정말로 몇 년 동안 머리띠 묶고 직장 휴가 내가면서 데모하러 쫓아다 했는데, 옛날에 미리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해 줬더라면 자기들이 몇 년 동안 왜 이 고생을 했겠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든지 정확하게 사실대로 얘기하자.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거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우리 국민을 대신하는 거니까, 월급 받고 대리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 주체들한테, 주인한테 유익하게 해야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직설적 표현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우리 국민들 중에 특히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되게 시원하게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치인들은 말을 하면 자꾸 뺑뺑뺑 돌려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시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그대로 액면대로인 거예요. 자신들이 쓰는 언어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재미를 느낀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그냥 일상적 언어, 오해 여지가 없는 명확한 입장, 이런 것들을 자꾸 발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얘기도 나름 은유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 정치적 유산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유산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유산 한 개도 없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으로 대통령이 된 분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큰 몫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그분의 발목을 잡았죠. 그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게 사실은 엄청난 혼란과 위기, 손실을 초래했는데, 이제는 과거 유산을 가지고 정치할 때가 아니다. 이제 되돌아간 좀 과거의 역사 속으로, 과거 속으로. 과거란 곧 무덤이니까 이미 다. 그래서 그 무덤, 역사의 무덤으로 좀 되돌아가자. 이런 얘기였는데, 그 표현이 좀 과했던가 봐요. 근데 그게 찾아낸 최대치죠. 네, 앞으로 좀 더 신중한 발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재벌로부터 이 독립적 유일한 후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분석해 보면 문재인과 안희정 후보는 그러면 재벌로부터 독립이 안 돼 있는지 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이게 짬뽕 좋아한다니까 짜장면 싫다는 거냐? 이렇게 혹시 오해될까봐 정말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경쟁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강점을 주장하다 보면 이게 이제 자칫 상대의 약점이랄까 아니면 그런 걸 지적하는 것처럼 오해될까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저는 대한민국의 좀 구조적인 문제라면 부당한 경제 권력들에게 부패한 정치 권력이 놀아나는 그런 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똑바로 하려고 해도 결국은 이 돈 때문에 똑바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또 국가 권력도 원래는 억강부약하는 게 본질적인 역할인데 이 강자들의 형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좀 부축해서 같이 살게 하라고 지금 권력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이란 원래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강자들의 횡포에 부안해동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 횡포를 지원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나누는 이게 소위 부패 권력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정치가 참으로 쉽지 않죠. 다른 후보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인세가 명목세율이 22%고 실효세율이 한 16%대 그리고 이제 점점점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이 떨어져가지고 10대 재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2.1% 이 정도죠. 그런데 복지는 확대해야 되고 그런데 안희정 지사님이나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법인세 인상은 안 한다는 거예요. 복지도 확대해야 되고 증세의 필요성도 있는데 증세 대상에서 법인세는 제외해놨습니다. 저는 제일 증세를 한다면 제일 중요한 대상이 법인, 또 영업이익 좀 많은, 저는 500억 이상 영업이익 얻는 곳은 한 8% 정도, 증세하면 한 15조 정도가 생기니까 좀 국가 재정에 좀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재벌 이익을 챙겨주는 측면이 있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문재인 후보에게 여쭤봤는데 답이 없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집회 현장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그거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뭐냐면 준조세 폐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준조세는 두 종류가 있는데 소위 비자발적 후원금,
더하기 법정 부담금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비자발적 후원금인가 뭐 무슨 어디 행사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1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법정 부담금이라고 무슨 어디 대규모 개발을 해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 아파트를 분양하면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전 그 부지에다가 현대자동차가 땅의 용도를 바꿔서 엄청난 초고층의 사옥을 지으면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 토지 가치 상승분의 일부를 공적으로 회수해야죠. 강남 4억에 부과된 부담금이 1조 7,600억인데 이런 것들을 다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15조 원인데 결국 그러면 그 15조 원 정도를 면제를 해주면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국민이 다 내야 됩니다. 그럼 1인당 30만 원씩 매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대기업들, 뭐 기업들, 주로 대기업들이 혜택을 보니까요. 거기에 법정 부담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면 이게 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닥치고 있는 당면은 가장 큰 문제, 즉 불평등과 불공정과 격차. 이거 해결할 길이 없이 더 악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죠.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뭐 더 얘기 안 하기로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돈으로부터 또는 좀 더 크게 보면 우리의 경제 권력으로부터 사실 저한테도 많이 유혹 많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못하지만 사실 도와주겠다고 많이 접근해요. 근데 제가 다 차단하죠. 없이 그냥. 저는 소액 후원으로 지금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소액 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놀라울 정도로. 지금 며칠 안 됐는데 6억이 넘었다고 해요. 뭐 보면 주로는 뭐 3만 원, 5만 원, 뭐 대개 10만 원, 뭐 이렇게 후원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인 건 북한이 12일 날 네. 북극성 2형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그 마하 10 이상으로 낙하를 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격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확산되고 네. 사드 배치의 당위성 이런 것이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안희정 지사하고 이제 시장님하고 이게 차별화되는 것이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입장입니다. 네. 안 지사는 기존의 그 한미 간의 합의를 존중하자고 하면서 사드 배치론을 주장을 하실 것이고 시장님은 파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입장에 대해서 혹시 변화를 내지 바꿀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확고히 계속 유지하고 계실 건지 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드 배치는 사드는 사실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을 전혀 커버하지 못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핵 개발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에서 이제 중국이 발을 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북한 핵 개발 억제를 위한 억제보다는 오히려 좀 완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손실이죠. 또 예를 들면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의 근본적인 대책이냐 아니면 더하기 빼기 해봤을 때 종합적으로는 손실이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손실 요소가 더 많다고 보는 겁니다. 사드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제 무기 체계를 도입했는데 이게 지금 최대 제가 알기로는 48기? 48기인데 북한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 최하 600에서 1000기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100% 다 맞춘다고 한들 진짜 대책이 되겠냐. 그런 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고 진짜 안보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평화체제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게 되고 핵 개발을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뭔가 대응책을 또 강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긴장, 대결, 격화될 텐데 이게 과연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한반도에 기본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전협정을 좀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또 북미 북일 수교 좀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안보에 대한 또 체제에 대한 좀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대화 채널을 끊고 오로지 제재 압박 일변도로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 막판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무력 충돌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길을 좀 바꾸자. 제재 압박도 좀 필요하지만 그거에다 좀 더하기 위해서 서로 말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좀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냥 새로운 길, 대화와 협상이라고 하는 길은 완전 봉쇄하고 그냥 오로지 제재 압박 일변도로 가다가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우리가 뭐 강력한 국방력으로 뭐 이겨야 되겠죠. 근데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비싸고 좀 더럽더라도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장께서는 그 군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육군 그 복무 기준으로 봤을 때 10개월로 줄이게 되면 반토막이 됩니다. 근데 보통 남자가 군에 가서 병영 생활에 적응하고 주특기를 배우려면 한 10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10개월로 줄이게 되면 뭐 입대하자마자 거의 뭐 제대하는 거는데 네. 그래서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네. 대해 반론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복무 기간 줄이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원래는 지금도 뭐 그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게 주 목표가 아니고 그야말로 군의 전문화를 통한 스마트 강군 양성이라고 하는 것의 이 부수적 결과 중에 하나가 복무기간 단축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우리나라 군인이 총 63만입니다. 뭐 몇천 단위는 제가 빼고요. 63만인데 원래 정부 계획에 의하면 지금 현 정부 계획에 50만으로 줄이게 돼 있어요. 50만으로 13만을 줄이게 돼 있죠. 근데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줄인다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교와 직업 군인이 20만 정도 됩니다. 뭐 한 19만 어떻게 되는데 한 20만 정도 되죠. 그럼 의무 복무병이 30만입니다. 근데 이 43만인데 30만으로 줄이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근데 그냥 줄이면 전투력이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0만 중에서 10만 명을 전문 전투병, 무기, 장비 전문 요원으로 모병을 하자는 겁니다. 보수를 주는 준 직업 군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모병으로 가거나 의무 복무하거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 모병으로 가면 지금 하사관 초임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월. 되게 그 정도 준다고 치더라도 10만 명을 전원하면 2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미 이제 병사들한테 주는 월급이 있고요. 이걸 이제 의무 복무병이 아니라 10만 명을 전문 전투병으로 바꿔주자는 거죠. 그래서 전투력이 좀 올라갈 수 있게. 그러면은 의무 복무하는 사람이 20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 계획에 의해서 13만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모병 10만 명이 있으니까 의무 복무는 20만으로 줄죠. 그래서 의무 복무하는 사람이 43만에서 20만을 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군에 가는 사람을 줄일 것이냐. 그럼 복무기간을 줄일 것이냐. 이건 선택해 봐야 되는데 이게 국민개병제라고 하는 입장에서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는 다 이행을 해야지 가는 사람을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복무 기간을 줄이고 다 군대를 가게 한다면 복무 기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좀 배울 만하면 이제 집에 가지 않냐라는 얘기인데, 요즘 현대전은 무기와 장비로 하는 거지 병사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병사들 중에서는 직업군인 10만 있지 않습니까? 장교 빼고 예를 들면 뭐 하사관들, 이 직업군인들하고 전문 전투, 그다음에 무기 장비 전문병으로 주축을 삼고 20만은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행정, 지원, 경계, 그 운전, 취사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10개월 배워서 집에 가도 별로 안 아깝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 본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전투병이 10개월하고 집에 가는 건 문제가 있죠. 그거를 전문 전투병으로 좀 바꾸고 무기 장비 전문 요원으로, 제가 이걸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 군부대의 지휘관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특히 이 뭐 포병이니 뭐 이런 장비 다루는 쪽, 공군 뭐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장을 자꾸 낸대요. 신인병들이 와가지고. 그 엄청 막 수백억씩 하는 장비인데,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거죠. 맨날 고장 내다가 이제 고장 안 내고 제대로 운영할 만하면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군의 전문 요원을 키우고 그 안에서 직업군인을 뽑고 이런 비용도 줄죠. 이게 오히려 군의 전투력이나 방위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재명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본소득을 보면 받는 사람이 그 토지 배당금을 보강하면 거의 전 국민에 해당됩니다. 네. 그런데 이 들어가는 재원이 43조 원이고,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담을 400대 대기업, 그 소득 10억 원 초과 소득자 6,000명, 그리고 이 시장님 표현을 빌자면 1% 땅 부자들, 수혜를 받는 사람은 전 국민인데 부담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소수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그 부담을 떠안으면, 그러면 이거를 써서 기본소득으로 하십시오, 매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랬으면 이전에 사람들은 왜 안 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편법을 써서 자기의 소득을 깎든지 임금을 깎든지 아니면 뭐 가격을 올리든지 집세를 올리든지 어떤 형태로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화수분처럼 그렇게 계속 재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기본소득은 2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운 국민들을 상대로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합니다. 첫째는 출산, 보육 때문에, 보육, 교육 문제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출산율을 올리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 그래서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아동들 지원해야죠. 청년 어렵습니다. 노인 자꾸 자살하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장애인들, 농민 이렇게 하니까 2,800만 명이 나왔고, 연간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다 보니까 28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여러분들 생각은 분배 정책이라서 성장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성장에 필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서만, 자기 사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지역경제가 살게 되죠. 성남시가 실제로 좀 해봤는데 소액이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예산 400조고 매년 국가예산 증가분이 한 15조에서 18조씩 이렇게 증가합니다. 28조 원이면 총액 예산 기준으로 한 7% 정도 해당이 되죠. 예산은 사실은 철학과 의지 문제라서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를 따지더라도 지금까지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쓰는 것보다는 국민들한테 직접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게 되면 국민들도 살기 좋아지고 그리고 경제도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법인세 올려서 충당을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법인세 올리는 게 실제로
실행이 안 되면 이 공약을 이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제가 시장할 때도 공약 이행률이 96%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조정을 통해서 7%를 통해서 조달할 거니까 재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한 기본소득은 이건 전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인데 액수는 매우 작지요. 연 30만 원 정도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자동차 가격의 2%의 보유세를 내고 있어요. 그게 자동차세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토지 자산이 6,500조 원쯤 됩니다. 토지. 근데 토지는 자동차와는 달리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6,500조 자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9조 원밖에 안 돼요. 현재 보유세, 부동산세니 뭐 재산세니. 그래서 이거를 15조 원 정도만 더 하자. 해봐야 24조 원이죠. 24조 원 해도 6,500조 자산 중에서 극히 정말 자동차세 몇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국토보유세 형태로 저희가 신설을 하는데 이게 전 국민한테 그대로 환급할 것이어서 조세 저항은 매우 약할 거라는 거죠. 세금을 거다가 딴 데 막 써버리니까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데 이 국토보유세는 100%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한테 되돌려 줄 거라서 조세 저항은 매우 없을 겁니다. 적을 겁니다. 실제로는 95% 정도는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받게 돼요. 그런데 뭐 그게 엄청나게 많으냐? 많지 않아요. 이 3인 가족 해봐야 90만 원이고 지금 이미 뭐 토지분 재산세 내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 좀 더 내는 거죠. 그래서 요 국토보유세는 한번 해보는 겁니다. 15조 원 해봐야 실제로 뭐 국민 1인당 30만 원 크지 않죠. 그런데 그게 100% 자기가 낸 걸 다 돌려받기 때문에 이거 괜찮구나. 특히 우리나라가 이 자산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상위 10%가 66%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재산에. 네, 좀 짧게. 그리고 국민 50%가 2% 가지고 나눠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우리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 자산 불균형 해소책으로 한번 설계해 봤습니다. 납득은 안 됩니다만은. 납득이 안 돼요. 네, 나도 실패했네.